자, 일단 블로그에 로그인을 좀 해주시고요. 블로그에서 내 블로그 이렇게 가시면 본인 블로그 열 수가 있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꾸며놨던 아마 스킨이나 타이틀이 보일 거고요.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내 메뉴에 여기 글쓰기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주세요. 자, 포스트라는 것은 블로그에 올린 글을 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팅이라는 것은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이용해서 글쓰기를 하는 것을 포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랑 포스팅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는 문장을 간결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보통 쓰시는 방식은 다 달라요. 왼쪽 정렬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가운데 정렬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상관은 없으신데 일단 주어랑 서술어의 형태로 구성해서 문장은 간결하게 써주시는 게 맞겠죠. 설명한답시고 라디에이터를 안 켰네. 네, 바로 얘기 계속 할게요. 한 문단은 서너 줄 정도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줄이 이제 장대하게 길어지는 것보단 글, 사진의 형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문단이라 했을 때 한 서너 줄 정도 아니면 네댓 줄 정도 작성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마다 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글, 사진 또는 사진, 글의 형식으로 사진과 글을 중간중간에 써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글쓰기 사이에는 인용구를 사용해서 내용을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하고 사진만 딱 들어갔을 때보단 중간에 인용구를 넣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넣은 게 훨씬 더 좀 주목이 돼서 보이기도 하고 지루함이 좀 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용구나 스티커 같은 것들, 즉 좀 장식적인 요소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내용을 강조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막 맞춤법이 틀리면 어때요? 신뢰성이 안 가죠? 그래서 맞춤법을 맞춰서 글을 작성하고 오타를 찾아서 수정하시는 게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위해서 글을 쓰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연습이니까 글 양이 적긴 하겠지만 보통은 한 1500자에서 한 2000자 정도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은 몇 장이 들어가시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띄우려는 그 주제로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략 몇 장 정도 올렸나 그거를 좀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뭐 2장 이상 올리시면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3장 올리든 4장 올리든 상관없지만 글과 사진의 조화상 대략적으로 약간은 사진이 좀 많은 게 좀 더 나을 거다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글을 쓰러 들어갈 건데요. 저는 일단 글쓰기 화면으로 들어온 상태라 잠깐 나가서 다시 보여드리자면 본인 블로그에 내 블로그로 왔을 때 오른쪽 상단에 내 메뉴라고 있어요. 이 내 메뉴에서 글쓰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또는 우리 프로필 창에 글쓰기 보이실 거예요. 요거 눌러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글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글을 쓸 수 있는 스마트 에디터 영역인데요. 이 위쪽에 있는 메뉴들과 그리고 옆에 있는 메뉴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지금 5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에디터 3.0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가볍게 설명드리고 글쓰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위쪽은 제목을 적는 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목을 적을 때 보통 어떻게 적으라고요? 키워드 2개 내지는 3개를 합해서 쓸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제목 부분에 나중에 내용을 적을 테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본문 영역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이제 나머지 이제 적게 되는데 요 밑에서 우리가 요 에디터 창을 활용하실 때 메뉴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있는 요 부분은 사진이라고 해요. 자,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을 추가할 수 있게 뜨고 내가 만약에
PC에서 사진이 있다면 그 해당 사진을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저장한 게 제 날짜로 해서 만들었을 건데 그냥 아무거나 일단 열게요. 요거 열게요 그냥. 자, 여기서 내가 만약 이런 사진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이렇게 사진이 불러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진은 한 장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여러 장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만약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한 후 Shift를 누르면서 끝번째 사진을 찍으면 연속된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나는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이런 식으로 내가 몇몇 장들만 선택해서 가져올 거면 컨트롤 누르시면서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여러 장 가져왔을 때는 개별 사진, 콜라주, 슬라이드 중에 고를 수 있게 뜨는데요. 개별 사진은 한 장 한 장씩 그냥 띄워지는 사진의 형식이에요. 그럼 콜라주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주는 거고, 슬라이드는 옆으로 넘기는 형식으로 사진을 첨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냥 개별 사진 보여드리면 이 사진들이 쭉 밑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우리가 넣었을 땐 제일 첫 번째 넣은 사진이 이렇게 녹색으로 대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이 꼭 대표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사진이 만약 이 사진이라면 이 사진을 대표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이 대표라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번에 건대 파스타 했으니까 그냥 쓸게요.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뷰 탭에서 지금 보시면 이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좀 펼쳐져 나온 거 말고요. 이렇게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먼저 보이는 사진들 있죠. 이런 걸 대표 사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은 드렸겠지만 요 옆에 14, 뭐 13, 7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 포스팅 안에 들어있는 사진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맛집 포스팅이니까 사진들이 좀 많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3장이어도 이렇게 앞에 뜬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의 개수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 하지만 뭐 많으면 070 번호는 진짜 전후만 잘 어울리고 끊어지네요. 그죠? 자, 어쨌든 사진이 많으면 그만큼 글 쓰는 부분에서 좀 편하긴 하겠죠.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대표 사진은 이렇게 앞쪽에 뜨는 사진, 이런 게 이제 대표 사진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이 있을 때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옆으로 갖다 붙이겠다. 그럼 사진을 끌어다가 이렇게 옆으로 갖다 붙이면 사진을 이렇게 옆으로 붙이면은 사진을 3장까지 옆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진을 옆으로 이렇게 붙였을 때 일단은 사진 자체가 작아지니까 지금 PC에서 볼 때는 그럭저럭 볼만 하실 텐데, 이게 모바일 사이즈로 작아지게 된다면 굉장히 작아지겠죠. 한번 모바일 화면으로도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진은 보통 한 2장까지는 옆에다 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 3장은 조금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로 사진에 세로 사진에 따라서도 물론 다를 텐데, 세로 사진은 그냥 크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 세로 사진 2장이 붙여져 있는 게 보기는 조금 더 낫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넣었을 때 사진과 사진 사이에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선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이때 클릭하시면 사진과 사진 사이에도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만약에 더블 클릭해 보면 이 사진을 수정할 수 있는 스마트 에디터 창으로 넘어와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크기를 내가 사이즈, 자, 어쨌든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본 사진은 1920 사이즈인데 내가 가로 너비를 900으로 놓겠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합니다. 이 크기를 조절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서명이라는 걸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 서명이나 텍스트 서명 같은 서명을 넣을 때 사이즈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게 하기 이유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옆에 자르기 회전, 요거는
자, 자르기 회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 가장자리 0, 1, 2, 3, 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각도기. 요 부분은 사진의 각도를 틀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좀 뭐랄까 주변이 어둡다 보니까 잘 안 보일 거라 밝기를 조금 높여서 설명을 할게요. 조금 낫죠? 여기 옆에 화면이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각도를 틀어야 되는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우리가 프리픽이나 이런 데서 사진을 가져오면은 우리만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사진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사 이미지로 그 이미지가 똑같은 이미지를 먼저 올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미지는 이제 유사 이미지로 검색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 검색 탭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미지 자체를 다른 이미지처럼 인식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각도를 좀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상하를 또는 좌우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테두리에다가 뭔 효과를 좀 더 준다든지, 이렇게 그림에 어떤 가공을 해주게 되면 다른 이미지인 것처럼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옆으로 살짝 기울어졌다, 그런 경우 회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후에 만약에 마음에 들게 됐으면 적용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필터인데요. 필터는 여러 가지 필터 효과를 내줘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려고 해보면은 그 사진이 되게 좀 어둡게 나오거나 좀 안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진에다가 이렇게 필터 효과를 넣으면은 뭔가 사진이 좀 더 뽀샤시해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많은 필터 효과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필터 효과가 있어서 해당 필터 효과를 주로 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옆에 보면 별표 있죠. 이 별표를 누르면 즐겨찾기로 등록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나중에 내가 사진을 똑같은 필터를 줘서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게 해줄 수가 있겠죠. 필터는 사진 각각에마다 설정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블로그 포스팅에 쓰고 있는 모든 사진에 이렇게 필터 효과를 한 번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보정은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어둡게 나왔으면은 밝기를 맞추거나 채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보정 효과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보정 같은 경우는 아까 필터처럼 동시에 여러 개의 사진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진이 너무 어둡게 나왔거나 하다면 밝기나 선명도, 대비 등을 조절해서 좀 더 또렷한 사진으로 보이게 해줄 수가 있겠죠. 사진을 조금씩 이렇게 좀 조정할 때 활용하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형 블러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 냅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흐리게 해주는 그런 블러가 원형 블러라면, 선형 블러는 위아래가 흐려지는 그런 블러가 선형 블러예요. 그리고 비네팅은 가장자리가 어두워지는 그런 효과 있죠. 카메라 효과 중에서 그런 느낌을 비네팅이라고 합니다. 한번 나중에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자는 테두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에 테두리가 생기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사진이라 했을 때 약간의 변화를 줘서 유사 이미지를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테두리 자체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사용하긴 하겠죠. 자, 서명. 내가 만약에 직접 찍은 사진이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엔 우리가 서명을 박아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만약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저희 학원에 오셨던 분을 예를 든다면 그분이 하시던 게 아마 뷰티 쪽 관련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업체를 선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체험단이죠. 사람들한테 무료로 시술을 해주시고 그 시술한 전후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다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블로그에서 내가 시술한 사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서명을 붙여서요. 그러면
고객이 봤을 땐 여기가 맞아 보일까요? 저기가 맞아 보일까요? 저쪽이 더 맞아 보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장님은 되게 좀 화가 나가지고 그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내리기는 내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장님이 알아채기 전까진 계속해서 떠 있었던 상황이 됐었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쇼핑몰 같은 경우는 되게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는 해요. 근데 내 거라는 그런 도장을 찍어 놓는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어 고객들이 내 사진을 보다가 그냥 신경 안 쓰고 보다가 계속해서 로고가 보여진다든지 계속해서 우리 블로그의 명칭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을 땐 서명을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요거는 이미지 서명이라는 건데, 이미지 서명은 우리 저번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마 요거 로고 3번이었던가요? 요 서명 로고로 만든 거. 요 사이즈로 이렇게 달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서명 로고가 달리죠. 아까 제가 이게 크기를 900으로 조절했는데 원본 사이즈에 달린다고 한다면 요 정도 사이즈로 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이즈를 어느 정도에서 박아 놓을 건지 서명 로고를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 놓을 수가 있고, 서명의 경우는요 이렇게 이동해서 놓거나 아니면 모든 사진에 서명을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사진에 이렇게 서명이 박혀 있는 상태로 나오겠죠. 그쵸?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이렇게 서명을 다 일일이 이렇게 박는 걸 일단 잠깐 제거 좀 할게요. 로고를 따로 만들지 않은 상태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는 요것도 괜찮아요. 텍스트로 서명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블로그 주소가 떠요. 여기를 따닥해서 제가 적은 거예요. LA일상 리뷰라고. 그리고 여기서 글씨체를 고를 수가 있는데 꽤 여러가지 글씨체들을 네이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고르고, 그리고 글씨 크기를 조절을 해서, 그리고 글씨 색상은 무슨 색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진하게 넣을 것인지 이렇게 박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로 이렇게 서명을 넣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물론 끝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중간에다가 내가 박아 놓겠다, 그것도 돼요. 근데 너무 중간에 이렇게 넣으니까 눈에 좀 거슬리죠. 그쵸? 그래서 글자 색 부분에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 놓게 된다면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내 주장, 내 로고가 보이게 그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워터마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텍스트에 지금 그 글씨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따닥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진에 넣겠다 하면은 모든 사진에 이렇게 그 로고 글씨가 들어가죠. 물론 위치는 이렇게 조절해서 내가 두고 싶은데 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림 서명도 괜찮은데, 그림 서명이 크기 조절이라든지 내가 서명을 따로 만들어 놓기가 불편하다 라고 한다면 텍스트 서명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템플릿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템플릿을 쓰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살짝 박아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템플릿도 가능해요. 근데 템플릿은 만약 쓰실 거면 좀 단순한 템플릿들을 써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걸 조절하고 싶어도 여기 엘리의 일상이 여기 내려서 넣는다든지 이런 게 여기서 이게
예, 이렇게 내려서 넣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조절이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뭐 크기 조절 같은 거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이런 템플릿도 뭐 나쁘지는 않고, 그죠? 쓸만은 하죠. 아니면 텍스트 템플릿, 아니면 이미지 템플릿,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 템플릿은 기존에 미리 캔버스에서 우리가 사이즈를 만들면 되는데, 최대 사이즈가 400에 200이고요. 내가 몇으로 만들 건지 대략 생각해서 제작해서 넣어놓는다면 일종의 내 로고와 함께 계속해서 보이게끔 해줄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내 로고를 계속 알릴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심플하게는 텍스트 템플릿도 나쁘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자이크. 우리가 포스팅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있는 데를 포스팅을 하게 될 때 사람들 얼굴이 나온다든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여기 있는 사각형이나 원형 모자이크를 이용하면 내가 모자이크 처리를 할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 얼굴을 가리거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중요한 부분에 개인정보를 가리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텍스트는 그림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추가 누르고 여기다가 만약에 어떤 글을 적으면 이런 식으로 글을 적을 수가 있고, 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서 이게 추가를 할 때 지금 예전에는 색상도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 색상이 안 보여서 잠깐 놀랐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해보니까 글씨체 보이죠? 그래서 글씨체도 바꿀 수 있고 글씨 크기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글씨 색깔 당연히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배경색도 없애고 싶으면 배경색에서 불투명도 없애면 배경색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니까 글자색이고 이거는 배경색 이런 식으로 글씨를 우리가 그림에다 써놓을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트 타이포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가지 글자로 꾸며져 있는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기는데 따닥 해서 그냥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트 타이포를 작성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며 아트 타이포의 색상도 조절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씨로 디자인한 그런 아트 타이포가 가능하고 말풍선도 쓸 수는 있는데 많이는 안 써요. 어쨌든 따닥해서 쓰시면 말풍선도 가능해요. 자, 스티커는 이제 꾸미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다양한 스티커 모양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글자 스티커. 그리고 요 웃는 얼굴은 이모티콘 스티커인데 왜 보면은 왜 가끔 무슨 프로그램들 보면 왜 이런 너구리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약간 가리고 싶은 곳에 가려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들 본 적이 있죠. 네, 좀 재밌게 활용할 때 이런 스티커로 가리는 경우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스티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마스크는 일정 부분만 보이게 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원형으로 하다면 원형으로 내가 보일 부분만 이렇게 잡아주고, 만약 여기 테두리 주고 싶으면 테두리 색상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들게 됐으면 적용 누르면 이대로 잘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 한 번씩 좀 소개를 드렸고요. 만약 여기서 완료를 해서 나가게 된다면 지금 설정된 게 확정이 돼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완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점점점 이런 표시가 뜨면서 조금 기다리면은 다시 에디터 창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에디터 창에 나왔는데 여기 있는 이거를 좀 지우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 다시 해보잖아요. 이미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에디터 창에서 수정하고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게 수정이 됐어요. 그럼 지우고 다시 그 사진은 올려주셔야 할 거예요. 참고로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사진을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게 아까 에디터 창이고 요긴 크기 조절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작게 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두시게 된다면 이 사진의 크기를 내가 적당하게 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어때? 지금 맞추는 게 안 보여서. 자, 요거는 이제 블록에 맞춰서. 이게 지금 태블릿 화면이었구나. 다시. 네, 그러면 요게 이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문서 너비에 맞게 넓게 보는 거, 요거는 더 옆으로 퍼져서 보는 거. 이런 뜻이고, 만약 이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꾸겠다. 물론 지우고 바꿔도 되지만 교체를 이용해서 다른 사진으로 갈아 끼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내용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SNS 사진이라는 거는 사진을 우리가 불러와서 첨부를 할 때 이용을 하는데요. 네이버 마이박스라는 거는 네이버에서 우리가 일종의 클라우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 네이버 마이박스에 바로 저장이 되게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바로 불러오면 편하긴 하겠죠. 근데 마이박스는 계정에 한 개만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블로그를 네이버 블로그를 3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에다가만 네이버 박스를 연동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마이박스를 쓰실 분은 만약 블로그 하나만 운영하시는 분들이랄 땐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실제 거의 연동해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써라 라고는 하는데 여기는 거의 쓰지 않으므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동영상이라는 건데 이 동영상은요, 동영상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일단 동영상 파일은 최대 10개까지 올릴 수가 있고 파일의 용량은 8GB 즉 420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 용량이 어느 정도 크기냐, 영화 한 편이 대략 한 4기가라고 한다면 영화 2편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을 크게 긴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동영상 추가를 눌러서 내가 넣고자 하는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보여만 드릴 거라서 다른 영상을 한 개 선택해서 넣어볼게요. 자, 영상을 넣을 때 보시면 이렇게 업로드 진행 중이 뜨면서 대표 이미지, 그리고 제목, 정보, 태그 편집 완료라는 창이 뜹니다. 이 대표 이미지에는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서 여기 이제 각각의 이미지들이 뜰 거예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대표 이미지로, 그러니까 처음 이제 표지 이미지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표지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 넣겠다. 그럴 때는 여길 눌러서 표지 이미지를 따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목에 별표 있죠? 이거는 뭐냐면 필수 적어야 되는 사항. 그래서 나는 이런 그림이 마음에 들어 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이게 이제 대표 이미지가 돼 있을 거고, 제목에다가 그냥 제가 연습이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 정보랑 태그도 가급적이면 키워드를 적어서 써주시면 좋겠죠. 네, 지금 연습이니까 그냥 완료할게요. 이렇게 하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제에서 이 동영상은 업로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려보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동영상도 쉽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 플레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편집창이니까. 그래서 동영상은 발행을 하고 나서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스티커. 스티커는 스티커를 삽입하여 글을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스티커를 누르면 옆에 다양한 스티커들이 떠 있어요. 요거는 아마 제가 챌린지로 받았던 스티커일 거고, 요 뒤에부터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티커일 거예요. 요거는 기본 스티커들이에요. 근데 스티커에 보면은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옆에 요렇게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움직임이 있는 스티커. 우리 이모티콘처럼요. 여기는 이제 움직임이 없는 스티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스티커가 바로 붙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커 중에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스티커는 클릭하셔서 정렬 방식을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내가 두고 싶은 데에 정렬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없앨 때는 여기 있는 쓰레기통을 누르면 삭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저희가 예제에선 스티커를 넣어서도 볼 거라서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얘는 가볍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이제 본격적으로 적으실 때 여기 있는 기본 스티커는 좀 식상하죠. 좀 사람들이 이미 자기네들도 다 아는 스티커다 보니까 식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블로그로 뭐 체험단을 하거나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여기 마켓이 있어요. 오지큐 마켓이라고. 마켓에 가셔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이모티콘도 어때요? 카카오톡의 이모티콘도 원래 기본 이모티콘이 있지만 나는 그 기본 이모티콘을 안 쓰고 돈을 내고 사용을 하시죠. 근데 이모티콘이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쓸만한 그런 검색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데, 저는 공정위 문구 이런 식으로 찾아볼게요. 그러면 오늘의 포스팅 또는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이런 것들이 쫙 떠요. 물론 내가 손재주가 있어서 내가 직접 오지큐 마켓에다가 이모티콘을 올려가지고 하실 분들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그러려면 힘드니까 그거보다도 이런 공정위 문구 중에서 내가 좀 이런 거 좀 괜찮다 이런 스타일이 좀 있으면 그런 거를 하나 사서 쓰시면 돼요. 이게 사서 쓰신다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눌러보면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거든요. 왜냐면 체험단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공정위 문구를 적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적은다 라고 했을 때 그 공정위 문구가 적혀져 있는 걸 네이버에서는 좀 좋게 보진 또 않겠죠. 그리고 똑같은 글을 계속해서 쓰게 되는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티커로 붙이면 그거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공정위 문구들은 보통은 이렇게 스티커를 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커가 1,500원인데요. 무제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사놓고 쓸만하죠. 그쵸? 뭐 마음에 드는 것 많이 찾아보시고 내 블로그랑 조금 어울릴 만한 거 요런 거가 있으면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계속해서 쓰시면 어떻게 보면은 내 블로그에 어떤 뭐랄까 하나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 차별점 이런 부분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거를 나중에는 하나 사가지고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카톡에서 이모티콘을 사서 쓰는 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왜 톡방에서 내가 주로 쓰는 이모티콘이 주로 있잖아요. 그 이모티콘을 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주로 쓰는 이유라고 했을 때 나를 좀 인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스티커의 기분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되고, 특히나 아까 얘기했듯이 공정위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글이 적히게 된다면 그것도 네이버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생각했을 때 어뷰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스팅의 내용과 그 공정위 문구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쓰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용구를 볼게요. 인용구에는 옆에 화살표 눌러보면 다양한 모양의 인용구들이 있어요. 따옴표, 버티컬 라인, 말풍선 등의 다양한 모양이 있고, 우리가 이런 따옴표를 쓰겠다 하면 이렇게 따옴표 모양의 인용구가 나옵니다. 여기다 내용을 적으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인용구의 글을 블록 지정해서 글씨를 크게 하겠다 또는 기울여져 있는 걸 풀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 글씨처럼 막 자유롭진 않고요. 어찌됐건 간에 꾸미는 부분 가능해요. 보통은 이런 인용구는 제목 부분에 앞에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인용구도 있지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소제목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쓰곤 해요. 그래서 인용구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분선입니다. 이 구분선은 각 요소 사이에 구분선을 추가해서 분류할 때 써요. 예를 들어 포스팅이 길어질 때 그 길어진 내용을 좀 정리하고 싶다면 중간중간에 이런 모양을 집어넣어서 꾸며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럴 때 쓰는 게 구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종의 꾸밈 요소다. 자, 그 다음에 장소 볼까요? 장소는 지도에서 장소를 검색해서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딱 누르면 장소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아니면 내가 주소가 없는 곳이면 지도에 직접 표시를 해서 원하는 곳을 표시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장소명에 한일컴퓨터학원이라고 적게 된다면 장소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추가 하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장소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스팅에선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겠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내 포스팅을 보고 온 사람이 여기서 이 장소를 보고 주소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근데 모바일로 들어왔을 때는 내비게이션으로 연결을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내비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전화도 업체에 만약 전화 등록이 돼 있다면 전화도 바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지도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리뷰 부분에 방문자 리뷰가 있고 블로그 리뷰가 있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들어간 거는 제가 설명하면서 주소를 여기 보시면은 지도를 넣어놨었거든요. 예, 설명하면서 이게 지도예요 뭐 이런 식으로 넣었던 건데 그게 이게 블로그 리뷰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업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오프라인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업체로 넘어갈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더 일단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블로그 리뷰에 이렇게 지도 정보가 들어있다면 아까 여기 지도홈에 그 업체를 찾았을 때 블로그 리뷰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또 볼 수 있게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분 이제 다른 분이 저희 블로그 지도를 집어넣어서 여기 뜬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학원 후기를 아마 올렸었던 분 같고요. 물론 제가 설명하면서 넣은 것들이 더 많이 있긴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블로그 리뷰가 아까 지도를 넣음으로써 여기 지도의 블로그 리뷰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적어도 내가 체험단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뭐 지도를 넣어달라든지 부탁을 더 하실 수가 있을 거라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업체의 경우는 장소를 가급적 넣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링크.
링크라는 것은 인터넷 동영상 주소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URL을 입력할 수 있게 뜨고요. URL 적고 확인하면은 그 주소로 넘어가지게 링크가 걸립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유튜브에 영상을 집어넣는 용도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유튜브의 영상 중에 내가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영상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이 영상에 URL을 복사를 해서 만약에 링크에다가 붙여서 넣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 안에서 유튜브 영상을 집어넣어서 볼 수 있게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만 운영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동영상을 올리실 건데 그 동영상 올린 것을 블로그에서도 같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일단은 블로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쳐서 검색해서 블로그로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동영상을 보고 있다 보니 그 체류 시간 자체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양쪽이 다 윈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채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운영하실 때 이렇게 링크를 넣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책에 예제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보죠. 자, 파일 추가입니다. 파일 추가는 내 컴퓨터나 마이박스에 파일을 삽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파일당 10MB까지 첨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파일은 안 돼요. 네, 간단한 우리 문서라든지 계약서, 어떤 서식 이런 것들은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정보성 블로그로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의 방문자 수 그리고 페이지 뷰 이런 것들을 좀 증가시키기 위한, 즉 지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부분을 하실 때 마케팅 업체들에서 좀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양식이나 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방문객을 좀 늘리는, 내가 꾸준하게 그 유입되는 방문객이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로 활용을 하기도 했죠. 자, 아무거나 넣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뭐 커말이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가운데 이쁘게 놔두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럼 사람들이 요거 눌러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는 거, 그런 게 파일이에요. 자, 얘네들은 그렇게 크게 안 쓰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일정입니다. 요건 이제 일정을 등록하는 거예요. 제목, 예를 들어서 저는 뭐 12월 20일 날 연수가 있어서, 물론 우리 과정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지만 뭐 이날 뭐 장소는 뭐 여기서 연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URL 상세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일정표가 들어간다 인데요. 혹시 블로그 보시면서 일정표 본 적 있어요? 없죠? 쓸 일 없어요. 네, 설명은 한번 해야 되니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는 우리가 쓸 일은 진짜 없을 것 같고요. 가끔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코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활용하시기 좀 좋은 도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코딩이 조금 더 예쁘게 보여요. 이거 쓸 필요 없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코딩 중에 진짜 간단한 코딩 하나 적어서 보여드릴 뿐인 거라서. 자, 보시면 요렇게 놨을 때 그리고 요렇게 놨을 때 모양이 좀 예쁘죠. 네, 그래서 코딩이 좀 잘 보이게 하는 역할이지 이게 뭐 코딩을 한다고 실행이 되거나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표는 표를 만들어 넣을 때 해당이 됩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줄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하면은 병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색깔을 넣겠다. 색깔을 이쁘게 넣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를 그냥 만든다라고 생각하실. 자, 그 다음에 수식. 요건 이제 수식을 넣는 건데 진짜 수학 선생님 아니면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할게요. 그 다음 여기 내돈내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로 예약을 해서 방문하시는 곳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일 아트샵이라든지 헤어샵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했거나 쇼핑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런데 요렇게 리뷰를 쓸 수 있게 남아요. 그럼 여기를 눌러가지고 내가 내돈내산으로 산 거다 이걸 하는 건데 거의 쓰질 않습니다. 요런 것도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링크하거나 검색했던 것들 있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녀오셨던 거 있죠. 저는 여기 예를 들어서 아네사 도라에몽 팝업에 다녀왔다 하면은 요거 눌러서 여기 내가 갔다 온 데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최근에 생겼긴 한데 아직까지 뭐 활성화가 돼 있거나 한 건 아니라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서식 도구 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적을 때 뭐 글씨 크기는 몇으로 할 건지 서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맞추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내 모먼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먼트는 모바일에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PC에서는 모먼트를 만들 순 없고 모바일에서 만들어 놓은 모먼트를 PC에 블로그 쓸 때 그냥 붙여서 올릴 수 있더라. 요런 정도라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사실 이 모먼트라는 거는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스토리 그리고 유튜브의 쇼츠 이런 걸 좀 따라잡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만든 서비스인데요. 블로그는 아직까지 이웃 추가하거나 이웃 간에 이제 블로그 쓰시는 게 더 익숙하지 이 모먼트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네이버가 모먼트를 좀 띄우고자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효과는 없더라. 자, 글감. 글감에서는요, 우리가 사진이 없을 때 사진을 검색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케이크라고 적어보면은 진짜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 사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물론 요 중에는 이렇게 돈을 내고 쓰셔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돈 내지 않고 그냥 써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내가 이런 케이크를 가져오겠다 하면 이렇게 누르면 바로 출처 정보와 함께 이렇게 케이크 사진을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글감에 있어요. 라이센스까지 바로 이렇게 적혀서 나오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서 지금 뭐 200원 이런 식으로 금액 들어가 있는 건 아까 보셨던 오지큐 마켓에 사람들이 직접 올린 사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사진을 잘 찍는다면 이런 식으로 오지큐 마켓에 사진을 올려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다운받아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간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책은 내가 만약에 책에 대한 어떤 리뷰를 쓴다. 그러면 여기다 그 책 제목을 적으면 그 책들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게 이제 리뷰 쓰거나 할 때 쓰시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다 마찬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글감에서 만약에 쇼핑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다가 내가 만약 쇼핑할 걸 이렇게 쳐가지고 연결을 하면 실제 내가 이제 물건을 샀던 어떤 후기와 함께 거기로 이제 넘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그렇게도 연결을 해줄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결하긴 하지만 우리가 체험단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물건을 배송받아서 체험 후기를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글감으로 연결하거나 링크로 그 주소를 연결해서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글감의 쇼핑 또는 링크 같은 경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썼던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 대표 사진을 바꾸고 싶으면 선택해서 바로 대표로 설정도 가능한 게 라이브러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블로그를 쓰다 보면, 특히나 이제 부동산 블로그 같은 경우는 매물 정보 쓰는 게 항상 좀 틀이 비슷해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새로 쓰는 게 아니라 대략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적합하게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건 쓰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적용해 놓고 쓰는 건데요. 추천 템플릿은 네이버가 적용해 놓은 템플릿들인 거고, 부분 템플릿이나 내 템플릿 등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모양을 만들어 놓고 현재글 추가해 놓으면 그것이 템플릿이 돼서 나중에 내용만 바꿔서 쓸 수 있게 그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PC 화면, 모바일 화면, 태블릿 화면을 우리가 전환해서 볼 때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요즘은 블로그를 PC에서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각각의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나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도움말은 각각의 이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부분들이 거의 여기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를 쓰실 때 보면은 시간이 짧게는 한 30분에서 1시간 뭐 더 길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블로그를 쓰다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중간에 내가 다른 업무를 봐야 되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저장을 누르면 여기 숫자가 1 증가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블로그로 왔을 때 여기 숫자 부분을 누르면 아까 예전에 저장해놨던 목록들이 쫙 떠요. 그래서 이어서 적을 거면 눌러서 계속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저장 기능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제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겠죠? 우리 만들어놨던 카테고리들이 있으니까 해당 카테고리, 그리고 공개 설정은 당연히 전체 공개로 발행, 공감, 댓글 허용을 할 것인지 이런 거 체크를 하시고, 태그 편집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태그는 간단히 말하면 검색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키워드 또는 관련 단어들을 태그에 최대 30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 글을 쓸 때 발행 시간을 바로 발행되게 할 수도 있지만 예약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간혹 들어서 내가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다 보니까 막 새벽 3시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발행을 해놓으면 최신 글로 뜨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 내 고객들이 보통 한 10시 정도에 많이 본다 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네이버에 그 검색 로봇이 검색해서 등수 매겨서 순위 높이는 시간,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발행이 되게, 예를 들어 10시면 9시나 9시 반쯤에 발행되게 그렇게 올려놓는다면 최신 글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발행 시간을 노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바쁠 때가 있잖아요. 언제나 한가한데 언제 이제 성수기라서 바쁘다라고 한다면, 한가할 때 그 성수기 때의 그 포스팅도 다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예약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한 날짜, 시간에 발행이 되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발행이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까지 전체적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에디터 3.0에 대해서 지금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내 블로그에서 내 메뉴에 글쓰기를 들어가 보시면요, 요렇게 창이 뜰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연습하느라고 잠시 화면을 들어갔고 그냥 화면을 나갔죠. 그래서 작성 중인 내용을 이어서 작성할 거예요 라고 묻는데, 아니니까 취소 누르시면 되겠죠. 무작정 확인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기본 창이 뜰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라운지 라이프 블로그 시작이라는 글을 적어 볼 건데 50페이지예요. 자, 제목을 클릭해서 제목 적는 부분에 적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라운지 라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블로그명 뒤에 블로그 시작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내용 부분을 클릭하시면 또 마찬가지로 커서가 생겨요. 여기다가 그러면 또 간단하게 멘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게 그냥 적으세요. 뭐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어차피 연습이라서 이렇게 제가 조금 다르게 적기는 했는데, 적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녹색 버튼 발행을 누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카테고리는 저번에 우리 만들었던 일상을 누려요. 저는 1에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발행 누르시면 아주 간단하게 블로그가 발행이 되겠죠? 요게 포스팅 발행하는 제일 첫 단계.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사진을 활용하여 글을 써볼게요. 자, 다시 마찬가지로 상단에 내 메뉴 글쓰기 가주세요. 제목 부분에는 클릭하시고 대추의 효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부분에다 클릭하시고요. 대추의 효능은 해서 익히 알려져 있다까지 그냥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적고 나서 이 밑에다가는 사진을 넣을 거예요. 사진은 사진 버튼을 누르시고 업로드할 파일은 바탕화면 말고요. 문서에 보시면 쓱싹 블로그 또는 쓱싹 스마트 스토어라고 있을 거예요. 예, 누구 거든 사실 상관은 없어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대추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열어서 골라주시면 돼요. 이 사진은 영진닷컴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연습이라서 그냥 이렇게 남들이 일단 받아놓은 사진 그냥 활용할게요. 그리고 사진을 올리고 요 밑에 클릭하셔서 계속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을 써보신 후에는 또한 사진을 또 넣어볼 건데요. 다시 사진을 눌러서 이번에 넣을 사진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돼요. 사진이 또 들어가지겠죠? 사진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쫙 먼저 넣어놓고 사진과 사진 중간에 클릭해 가면서 글을 쓰셔도 돼요.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 사진이 만약 이 사진 같은 거 좀 어두워 보이죠? 그럼 따닥 해서 우리 아까 밝기 대비 조절했었잖아요. 여기서 내가 해당 사진의 밝기 대비를 적당하게 보정해서 놓으면은 훨씬 보기가 예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간단하게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료 누르면은 이제 완료된 채로 바뀌어 나오겠죠?
그럼 아까보다 밝아졌죠, 사진이. 자, 만약에 이렇게 글을 다 쓰셨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상단의 녹색 버튼 발행을 눌러서 올려주시면 돼요. 카테고리를 눌러서 건강을 지켜요. 저는 1번 여기다가 넣고, 댓글 공감 모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태그는 건강, 대추 이렇게 두 가지 태그 넣을게요. 건강하고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 대추하고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 이렇게 하고 발행까지 누르면 이렇게 게시글이 발행이 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56페이지 하단에 조금 더 배우기를 참고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요거 발행을 할 때 댓글 공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잠시 보여드리려고 제가 수정하기 들어왔고, 발행을 할 때 보면은 댓글 허용, 공감 허용, 검색 허용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서 댓글 허용이라는 건 댓글을 사람들이 요 블로그 포스팅에 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 공감 허용이라는 건 사람들이 공감 버튼을 누를 수 있게 공감 버튼이 활성화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검색이 되게 해야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뜨겠죠. 그리고 블로그 카페 공유도 가능한데 이게 본문 허용과 링크 허용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링크 허용보다는 본문 허용으로 본문 글을 카페에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도 나을 거고, 외부 공유 허용이라는 건 페이스북이나 다른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카톡으로 공유를 하더라도 뜨게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행을 했을 때 이 게시글의 하단에 보시면 공감해요 댓글 쓰기라는 게 생겨 있죠. 그래서 공감 버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댓글 쓰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더 적을 수 있게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해시태그는 요 밑에 생겨요. 건강 대추 생겼죠. 근데 내가 해시태그를 더 넣겠다, 태그 수정해서 더 집어넣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이번에 57페이지 스텝 3에 있는 콜라주 형식의 사진을 활용하여 글쓰기 요거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내 메뉴에 글쓰기 다시 가볼게요. 자, 제목에는 제주 금오름에 가다 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 부분에 클릭하면은 마찬가지로 커서가 생깁니다. 아까 위쪽에 있는 사진을 눌렀지만 요 옆에 플러스 보이시죠? 이 메뉴를 눌러서 사진을 고르셔도 동일하게 사진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업로드할 사진, 여기서는 아마 여행 2번 정도를 고른 것 같은데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여행 2번 사진이 업로드가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조금 기다리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커서 있는 데다가 글을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 밑에도 사진을 넣으려면 또 옆에 플러스 사진 여행 6번을 선택해서 넣어라 라고 해서 여행 6번을 넣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진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사진을 클릭하시면 가에 이렇게 조그만한 점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고 이때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이렇게 줄이면 얘가 가운데가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 있을 건데요. 여기 정렬 방식을 눌러서 가운데 정렬해서 두시면 예쁘게 정렬이 돼요. 요 메뉴에 대해서는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절하는 거라면
요건 이제 블로그 포스팅에 맞게, 문서 너비에 맞게 크게 보이는 거고, 이건 이제 문서 너비보다 더 트여서 보이는 게 옆트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다가 또 글을 적어 볼 건데요. 비가 많이 오면 분화구였던 곳이 지금은 메말라 흔적만 남아있다. 오름을 다시 오르면 제주 평야의 전경이 펼쳐진다. 일단 뭐 멘트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적었고, 이번엔 사진을 2장을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메뉴에서 사진, 그리고 업로드할 사진 2장을 고릅니다. 열기 누르면 사진 첨부의 방식이 뜨는데요. 요 예제에서는 콜라주를 골랐네요. 그럼 이렇게 콜라주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는 세로 사진, 하나는 가로 사진을 골랐더니 옆에 세로 사진 조그마지고 옆에 가로 사진 넓어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진을 고르느냐에 따라 요 느낌, 비율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트임 상태인데 문서 너비에 맞게 하겠다면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에 맞게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발행 눌러서 댓글 공감 허용, 그리고 태그는 제주 그물음 여행, 제주도 여행 이렇게 적고 발행하시면 끝. 자, 이렇게 한번 포스팅을 써보세요. 안 되신 분 질문 받을게요.